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힘들 때마다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애청자로서 이번에 겪었던 일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멀쩡한 성인 한 사람을 돌보는 일도 힘든데 저는 엄마의 투병 생활을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거든요. 물론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이게 병이라는 것이 널뛰기를 하듯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을 심하게는 일주일 단위,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죠. 무슨 문제냐 물어보면 엄마는 뇌에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뇌종양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완벽하게 제거를 다 했다 생각한 종양이 나중에 보니 다른 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술을 했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체에 대한 신비가 아직도 100%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니 저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저희 엄마와 같은 사례가 더러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비율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거의 말년까지도 그때 수술의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어요. 그렇다고 생활 전반을 아예 못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대로 몸져 누워버리거나 더 이상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그나마도 행운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 그런 엄마를 온전히 볼 시간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생긴 딸아이는 신생아 때 엄마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볼 시간도 거의 없어 남편에게 대부분 의지했고요. 아이의 첫돌이 지날 무렵에는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간병인을 두고 아이를 돌볼 수 있었죠. 당시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와 있는 생활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해에는 승진을 해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거든요. 남편 역시 말이죠. 맞벌이는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의 도움이나 따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없으면 거의 키울 수 없다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서도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 빠지기 힘든 중역의 위치에 있었으니 아이 때문에 쉽게 일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의 누나이자 제 신우되는 사람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겁니다. 처음 신우가 저희 딸을 케어해준다 했을 때 신우 역시도 아이가 있었거든요. 당시 조카가 4살이고 저희 딸이 9살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괜찮다는 말에도 저는 부담이 됐죠. 그나마 신우가 아이를 봐준다 했을 때도 눈치를 안 볼 수 있었던 건 신우가 저와 달리 전업주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올케는 회사 다니느라 애 보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애는 나한테 맡겨도 돼. 어차피 내 애 보는 김에 같이 보지 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는데. 에이, 무슨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무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어차피 나는 전업주부에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애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아. 아무리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의 마음으로 매달 70만 원씩 수고비로 챙겨드렸죠. 신우는 이런 돈을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돌봐주는 신우를 이대로 넘길 순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애 키워달라 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침 등교와 아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한 끼 주는데 너무 많지 않냐 했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저한테 좀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셨어요.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저 때문에 쏠쏠한 용돈벌이 하는 거긴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신우를 업신여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우에게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그런데 신우는 반대로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 하니 뭐 말리기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딸 픽업하고 학원 보내고 간식 챙겨주는 것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있잖아. 저번에 고모가 그 양호실에 가면 바르는 따가운 하얀 솜 있지? 그거 냄새나는 음료수 같은 걸 줬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희아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졸려서 그냥 잤었어. 순간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딸이 하는 말은 가끔 남편과 즐기는 한 잔을 딸에게도 줬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음료수에 섞어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그걸 줄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분노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맛도 이상하고 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고모가 그 음료수를 주는 거야. 희아는 받자마자 다 마셨는데 나는 그냥 마시는 척만 하고 그냥 자는 척했지. 그런데 고모가 우리가 있는 방문을 꼭 닫더니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 딸이 아무래도 부모 손에 자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눈치를 제법 많이 봐요. 지금도 그 사실에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남들보다 눈치가 빠른 딸이 신우의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해 그렇게 희야, 아니 시조카랑 똑같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저씨들이랑 고모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돈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경찰 아저씨 이야기도 나와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고모 나쁜 사람이야? 대충 정리하자면 어디 가게는 돈 받았다, 어디는 못 받았다, 누가 신고를 한다더라 등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다시 한번 딸과 시조카가 있는 방문을 열어보고는 재워둔 애들 깰까봐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나갔다고요. 대충 딸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최근 말이 많다는 광고, 바이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 같더라고요. 제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해서 한 500만 원 날렸다고 속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번졌죠. 저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신우가 제 딸이나 조카한테 준 음료수의 정체부터가 화의 발단이었죠. 그래서 당장 신우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형님, 저희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확인 좀 해보려고요. 저희 은비한테 이상한 음료수 먹였다면서요. 애가 그걸 먹고 단번에 잠이 쏟아졌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들어야겠네요. 아니, 옳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은비한테 뭘 줬다고 이래? 우리 희아랑 먹는 주스 줬는데. 형님이 딸한테 줬다던 음료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냐 물었지만 당연히 신우는 모르셔야 하는 거예요. 자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주스 줬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당장 없는 상태니 저도 그걸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그걸 넣는 걸 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은 넘어간다 쳐도 아이가 들었다던 사기 이야기는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 그건 넘어가고 대체 무슨 사기를 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냐고. 애가 형님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하더라 하면서 말하니 신우가 벌벌 떨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애가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형님,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경찰이랑 신고, 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게.
어떻게 애 말만 믿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갈 생각을 해? 솔직히 애가 어른들 하는 말 뭘 안다고. 그냥 들린 단어 올케한테 대충 이야기한 거겠지. 생사람 잡지 마. 애가 하는 말만 듣고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 그런 신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 찔린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소리를 대뜸 질렀으니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 남편에게도 해서 저와 같이 신우 집으로 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신우의 태도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그 찰나 신우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평소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모습에 당황은 했죠. 그런데 나중에 듣자 하니 신우라는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가족들에게도 들키기도 했고 종종 집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신우 보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게다가 집으로 찾아온 사람 중에서 신우가 없다 해도 거짓말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누나가 그때와 같은 일을 벌였구나 하는 걸 확신해서 저를 따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신우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설마 저번처럼 또 일 저지르고 지금 아니라 발뺌하는 건 아니지? 저번에 말했잖아. 그때 분명히 이런 일에서 손 씻겠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 생사람 잡는 거야. 정말로 생사람 잡는 거라고. 솔직하게 누나가 예전에 그딴 짓을 저질러서 집에 사람들 찾아왔을 때야 그저 어렸으니까 치기로 그렇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지금 누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누나가 이러는 거 매형은 알고나 있어? 너 남편한테 오늘 했던 말 하기만 해봐. 그 사람이 외국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괜히 사람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지금 누나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하잖아. 아니면 왜 갑자기 내 와이프 말에 그렇게 울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했을 때는 설마 했어. 그런데 지금 누나 하는 행색을 보니까 딱 찔려서 하는 사람 그 자체잖아. 말 다 했어? 나 정말로 예전처럼 그런 짓 한 적 없다니까. 너 정말로 내가 그런 짓 안 했으면 어쩌려고 그래? 누나가 안 했으면 안 한 거겠지. 그럼 다행인 거고. 아무튼 나 매형한테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누나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냐고. 신우는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매형, 그러니까 심해부에게 당장이라도 물어보겠다 몰아세우니 그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요. 사기도 일이라면 일이겠죠.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그냥 같이 일만 하는 거라고. 신우는 아주 뻔뻔하게도 바이럴 광고 사기를 마치 정말 자기 직업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 도와주면서 본인도 같이 돈을 버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니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죠. 아, 그러시겠지. 그런데 누나, 이번엔 경고하는데 누나 선에서 완벽하게 일 정리 깔끔하게 해. 안 그러면 내가 누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지금 너 정말 생사람 잡는 거라고. 생사람 잡고 있는 거라면 정말 미안한데 누나. 하지만 누나가 방금 같이 일한다고 했던 내용들 아무리 들어도 난 사기 같거든? 남편이 사기 같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자 신우는 아니라며 방방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가 인정을 하지 않자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가족들한테 다 얘기한다고. 그러자 신우는 급하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피해자들 만나서 싹싹 빌고 다 정리하겠다면서 이번에는 정말 얼마 안 했다고. 그 뒤로도 조마조마하면서 신우가 어떻게 잘 처리했을까 싶었는데 아마 경찰에게서 연락이 안 온 걸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사과하고 사기친 돈은 다 돌려주긴 했나 봐요. 아무튼 이 일로 저희들과 신우 사이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애도 당연하게 안 맡겼죠. 이전에 왜 70만 원 주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았죠. 미안하다 정리했다며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간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도 참 눈에 보여서 본 척도 안 했어요. 남편은 제 누나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그딴 것을 줬으니 당연히 화가 단단히 나서 절대 집에도 들이지 말라 저에게 강하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비, 다음에 고모가 같이 집에 놀러 가자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나 희아랑 더 이상 같이 못 놀아? 나 희아 같은 동생 가지고 싶은데. 절대 안 돼. 고모가 지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으니까 은비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은비는 아빠랑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는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고모가 놀자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아직 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절대로 신우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 아이에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는 이번에는 진짜 단단히 신우의 버릇을 고쳐두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기나 치고 다니는 신우 같은 사람 옆에 저희 딸아이를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이번 일로 걱정이라면 시조카 정도였겠네요. 자기 자식이니까 잘 챙기겠지만 그래도 딸의 말에 의하면 그 음료수를 같이 마셨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걱정은 됐죠. 하지만 이 걱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신우를 보게 된 건 바로 시부의 칠순잔치 때문이었죠. 이때 저는 하필이면 담당하던 일에 구멍이 생겨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막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실수를 했거든요. 사수로서 같이 실수를 수습해야 했죠. 아무튼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가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엄마 병세가 심각해졌을 때라 한참 이리저리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병인이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여사님은 어떡하죠? 언제 오실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일을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바로 엄마한테 가긴 어려웠죠. 그래서 시댁에 먼저 가 있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막내 녀석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당신이 좀 가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한데 당신밖에 가줄 사람이 없네. 시부의 칠순인데 자식인 남편을 보내려니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들은 남편이 알겠다고 해서 한숨 돌렸죠. 아무튼 나중에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부랴부랴 가보니 남편이 아닌 신우가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신우가 왜 여기 있냐고 말이에요. 동생이 많이 취해서 못 들었나 보네. 왜 올케가 전화했던 그때 아빠랑 동생이랑 술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지. 저는 남편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으니 아마 신우가 말한 상황이 맞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랴부랴 전화 온 남편이 미안하다고 신우가 말했던 것처럼 술을 먹어서 못 갔다 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술 먹은 사람 그대로 대리 불러 보내는 것보다 그나마 손 비어있던 내가 오는 게 더 낫잖아. 둘 다 오면 모처럼 아빠 칠순인데 불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케도 곤란하지 않았겠어? 삐진 아빠 화 풀어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올케도 잘 알고 있잖아. 신우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시부가 크게 삐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대신 신우가 와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사정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으면서 상황상 이렇게 됐어 하는데 처음에야 탐탁지 않았지만 엄마한테 잘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내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에 마음이 기운 거죠. 그 후로 물론 신우를 바로 용서한 건 아니지만 신우가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본인이 저질렀던 일들은 다 수습을 잘했다면서 증거라고 예전에 사기쳤던 사람들에게 받은 문자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니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싶어서 다시 가까워졌죠. 그런 와중에 신우는 일주일에 2번씩 엄마를 봐주러 병원을 오갔어요. 예전에 본인이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돈은 일절 안 줘도 된다 하면서 저희 딸한테 했던 짓 반성하는 셈 치고 엄마를 돌봐주겠대요. 저는 엄청 감동을 했죠. 게다가 엄마도 신우가 좋은 사람 같다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너 매일 네 신우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 일은 많이 반성한 모양이더라. 사람이 아주 선해. 옆에 나은이 할머니 있지? 나 말고도 나은이 할머니가 도와달라 하니까 얼른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게. 그러니 너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화 좀 풀어. 어차피 지난 일이잖니. 엄마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저도 남편에게 가서 엄마도 이런 말 하더라 하면서 신우를 조금은 좋게 생각해보자 말을 했죠. 남편은 여전히 제 누나가 못 믿어온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제 말에는 그러자 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도 저희 엄마 간병호까지 자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오래도록 병원 생활을 한 탓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엄마의 몸엔 없던 암마저 생겨서 여기저기 전이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수술이라도 해달라 의사를 붙잡고 빌었지만 쇠약해진 엄마가 수술이라는 큰일을 견디긴 힘들 거란 말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운을 띄우면 좋을지 걱정스러운 순간도 잠시. 엄마도 이제 본인의 마지막을 알았는지 그냥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지쳤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퇴원하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은 후 처음으로 엄마와 같이 지낸 시간들이었죠. 다행히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제 딸을 보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제 얼굴이 많이 들어있다며 딸의 얼굴을 여러 번 쓰다듬고 했죠.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도 때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셨죠. 그래도 집이 더 편하다며 그렇게 집에서 잘 쉬시다가 잠들듯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으러 깨우러 들어갔던 제가 제일 먼저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죠. 엉엉 울었어요. 아이한테 보이기도 우스울 정도로 말이죠. 오히려 제 딸이 더 대견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니까 옆에서 울지 말라고 같이 울면서 절 달래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지내면서 더 친해진 건 신우였죠. 저한테는 친오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장례에 맞춰 딱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오빠가 미안하다며 최대한 발인식 전에는 가겠다 했는데 그런 제가 장례를 치를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남편과 뜻밖의 신우였습니다. 올케 오빠는 좀 늦는다면서? 아유 그래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을 뚝딱 낼 수 있겠어. 그 먼 외국에서. 그 오는 것만 해도 하루는 걸릴 텐데. 신우는 제때 오지 못하는 오빠 마음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저를 옆에서 부축까지 해주었죠. 물론 남편 역시 제 곁에 있어줬어요. 남편은 엄마의 죽음에 힘들어하는 저 대신에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그랬죠.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마지막 발인식 전까지 멍하니 엄마의 영정사진만 보고 넋놓은 사람처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우와는 엄마 장례식을 계기로 한 차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기력이 많이 쇠했던 제가 엄마의 유산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일까지 신우가 다 동행해서 도와주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챙겨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를 위해 고생해주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말했죠. 형님, 정말 뭐라도 안 챙겨드려도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희야도 못 보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신우는 물론이고 신우가 제 곁에 있는 탓에 홀로 있을 시조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조카에 대한 것들까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에이, 너무 그렇게 딱딱 나누는 것도 정없어 옳게.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야지. 희아야, 옆집 아주머니한테 잠시 돌봐달라 말도 했고. 신우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죠. 아무래도 시조카가 저희 딸보다 어린데 신우가 일이 나와 홀로 있는 게 걱정이 됐거든요. 심해부가 지금 한국에 없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유산을 대충 정리해보니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꽤나 큰 금액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신우도 옆에서 놀라면서 본인 집으로 가서 같이 축하주라도 마시자는 거예요. 집에 좋은 술이 있어서 저랑 같이 마시고 싶다네요. 그런데 축하주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전 신우에게 물었죠. 축하요? 뭘 축하해요? 엄마 돌아가신 게 최근인데 형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축하라는 말이 들리니 속은 상했지만 내색은 안 했죠. 저는 슬픈 일이 있지만 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손으로 본인 입을 툭툭 치며 어머머 옳게 미안해. 위로주를 축하주로 말이 헛나왔네 하며 본인이 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수상했죠. 그래도 신우가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 푼수긴 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어차피 그때 이후로 2년이나 지났는데 이 사람도 많이 변했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를 따라 신우의 집으로 갔죠. 신우가 요즘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괜히 밖에서 돈 쓰는 것보다 집에 가서 먹는 게 맘 편하지 않겠냐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따라간 거죠. 집에 도착한 신우는 부엌으로 가서 잠시 술상을 차려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신우를 기다리며 혹시나 집에 시조카가 있을까 집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 먹고 있는 시조카를 발견했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분명 신우가 시조카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돌봐달라 말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애를 두고 혼자서 어디로 간다? 이건 이상하다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시조카를 보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자 시조카가 뒤를 돌아 절 보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던 6살짜리 시조카가 하는 말 역시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모도 오렌지 주스 마셔요? 옛날에 은비 언니랑 저도 마셨었는데 오늘도 엄마가 그거 줬어요. 따끔. 아이에게는 이상하게도 전에 딸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우가 아이가 먹던 잔은 이미 치워버렸는지 물증을 당장에 잡을 순 없었지만 전 아이를 다그치듯이 물었죠. 그러자 시조카는 경악할 일을 입에 담는 거예요. 저 먹던 거 다른 아줌마도 같이 먹었어요. 저번에 어떤 아줌마가 온 적이 있는데 엄마가 준 음료수 먹자마자 옛날에 저처럼 자꾸만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잠 안 오는데. 히히. 그러면서 시조카는 잠에 푹 빠진 아주머니 가방을 엄마가 뒤졌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항상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주던 음료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 항상 이제 부자가 된다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엄마 거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와선 안 될 말이었죠. 신우가 아줌마의 도장 같은 걸 훔쳤다고. 그리고는 무언가가 신우의 것이 된다고 했다니. 그건 명백하게 도둑질이잖아요? 아직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아이가 너무나도 명확히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전 경악스러웠죠. 고작 유치원에 갈 나이인 시조카였습니다. 그런 시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건 물론이고 그 시조카가 다 눈치를 채도록 범죄를 저지르다뇨? 제가 이런 말을 다 들었다는 걸 신우는 눈치도 못 챘는지
옳게 술상 다 차렸어. 이제 한잔하면서 푹 쉬자.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시조카가 그래도 제 엄마라고 신우에게 달려가서 안겨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는 숙모께 엄마 거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시조카가 6살이지만 엄청 약삭 빠르고 똑똑해서 말을 참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우도 그런 자기 자식이 이상한 말을 하며 덥석 안겨오니 당황하면서 어머 얘는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말을 하고 그러네. 옳게 그런 거 아니야 하며 저에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호투로 넘길 수 없다 생각했죠. 거기다 시조카는 뒤이어 전에는 마시면 바로 잤는데 요즘은 잠이 안 와 엄마 하는데 이 말은 이 집에 손님을 데려올 때마다 이 술상을 내왔다는 시조카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잖아요. 아까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2번이나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라는 말이니까요. 전 경악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르겠다고 그것도 고작 6살 아이에게 음료수라며 수작을 부린 걸 주고 얼마나 그랬으면 애가 잠도 안 자고 내성이 생겼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던 저는 순간 예전에 절대 아니라며 발뺌을 했던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따져 물었죠. 형님 설마 우리 딸한테도 희아한테 준 음료수를 줬던 거예요? 미쳤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들이라고요. 엄마라면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흰 가족이잖아요. 신우는 역시나 여전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 이번엔 당하지 않았죠. 증인이 여기 명백히 있는데 무슨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신우를 다그치며 빨리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이고 시댁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서 말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자 신우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 불러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은비가 9살이잖아. 애가 들으면 일이 커질까 싶어서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만 은비가 동생이나 올케한테 말하면 오해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음료수에 조금만 타서 먹였어. 우리 딸한테 먹였을 때도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그냥 먹고 바로 골아 떨어지길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들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면서 그걸 먹였다고요? 그리고 그걸 입 밖에 그렇게 내뱉어요? 올케가 말하라며.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자기 지인들이랑 편하게 술 마시려고 우리 재워놓자고 해서 먹은 적 있어. 나도 괜찮았는데 내 애라고 다를 건 뭐야? 이 말을 듣는데 순간 골이 띵하게 울리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남편 역시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쩐지 시댁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진 않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러면서도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자기는 괜찮았으니 자기 딸도 괜찮다, 제 딸도 괜찮다 이런 망언을 짓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보다 생각했죠. 누가 일한다고 애한테 그런 걸 먹여요? 전 바로 손 씻었다는 남편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나쁜 짓거리를 하던 버릇으로 일을 벌이려 그랬구나. 애들은 지금 이 사람 눈에는 밟히지도 않는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그런데 제가 더 열이 받는 건 시조카의 말에서 이 신우가 가져온 술을 먹으면 일어날 일이었죠. 지금 당장 제 가방에는 상속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그걸 수작을 부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친 신우가 아까 축하주라고 그랬던 거구나 했죠. 형님, 아까 분명 저한테 축하주라는 말 짓거렸죠? 아까 희아한테서 다 들었어요. 여기서 술 먹은 사람들은 그대로 잠들어서 형님이 그 사람들 물건 훔치고 그랬다고. 올케는 어린애가 하는 말을 믿어? 그냥 내가 잠든 사람들 챙겨주는 모습 보고 그랬던 거겠지. 당황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거 저한테 먹이고 제 도장으로 서류 조작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정말 사람이 미쳐도 얌전히 미쳐야지. 이딴 술 너 혼자 다 드세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저한테 주려 했던 술을 반대로 신우 입에다 콸콸콸 들이붓고 뺨을 후려쳤죠. 선빵이 필수라 생각했어요. 지금 신우가 저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올케.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말 미쳤어. 희야야. 엄마 도와줘. 신우는 거세게 저항하면서 시조카에게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참나. 지금까지 제 딸이 방해된다고 그딴 짓거리를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감히 어린 조카를 찾아? 그래서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간힘을 써서 모조리 부어버렸죠. 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른인 제가 마셔도 횟가닥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아이들에게 먹이다뇨. 제 딸은 물론이고 심지어 본인 딸까지.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냅다 부으면서도 애들 생각에 소름 끼치고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신우에게 사정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압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애들 잘못되면 어쩌려고. 당신 딸을 봐. 6살짜리가 저렇게 비틀거리고 딸꾹거리는 게 말이 돼? 왜 그러고 살아? 나도 저러고 멀쩡하게 지금 잘 살아있어. 그리고 저건 내 딸이라고. 내 딸이래. 왜 올케가 자꾸 입을 대려고 해? 시조카는 딸꾹거리다가 그래도 신우가 제 엄마라고 이 모습을 보고는 엉엉 울다가 탈진했는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신우가 처음에는 저항을 했는데 신우 역시도 본인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신이 좀 들었는지 얌전해졌습니다. 모성애가 있는 모양이긴 했죠. 그러고는 본인도 급전이 좀 필요했다고 중얼거리더군요. 나라고 뭐 이런 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급전이 필요했다고. 돈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딸에게 내가 당했던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심지어 본인 자식까지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모으진 않을 겁니다. 신우는 시조카에게 엉금엉금 기어가서는 부여잡고 흔들어 깨우다가 본인도 탈진했는지 드러누워서 잠들더군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저는 바로 먼 타지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 심해부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알렸죠. 아주버님 마누라가 오늘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고 예전에 사기를 저지르려다 들켜서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전 돌아온 심해부의 반응에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심해부가 기러기 생활하는 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우가 예전에 사기치다 걸려서 그거 합의하고 돈 메꾸느라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먼 타양에서 이딴 일을 하고 사는데 또 그랬다고요? 설마 아주버님 다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 나라고 몰랐겠습니까? 제가 그 여자 남편인데 그 사람 이런 짓거리 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미친 여자가 저번에 그 일이 끝이라 했는데 나한테 더 숨기는 것 없다더니 뭐? 사기? 애한테 그딴 걸 먹였다고요? 심해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심해부였기에 당장 시간을 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신우는 정신을 차려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 비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심해부가 했던 부탁도 있었고요. 제가 처남댁한테 부탁할 처지는 아니지만 제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딸 좀 부탁드립니다. 이 미친년이 애는 잘 보고 있다 해서 믿고 맡긴 거였는데. 심해부는 그간의 울분을 토하듯이 신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저에게 줄줄이 털어놓으면서 화를 내는데 그걸 듣던 저는 심해부가 정말 부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남편은 굉장히 화가 나서 제 누나의 얼굴이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신우는 그런 남편과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신우의 이면을 다 봐버렸거든요. 당신이랑 은비한테 미안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있겠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가족인 거야? 왜 내 누나인 거야? 매형 얼굴은 또 어떻게 봐? 내가 단단히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심해부가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둘이서 약속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짓거리를 2번 다시는 하지 않도록 본인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아이 아빠입니다. 당연히 제 아이에게 그딴 짓을 했으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조카와 제 딸,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검사 부탁한다고 허리가 반이 되도록 접으며 인사를 했죠. 2년 전에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딸아이한테도 미안했지만 신우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던 시조카한테 더 미안했죠. 딸이 분명 시조카도 같이 그 음료수를 먹었다고 했으니. 천만다행으로 애들 건강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시조카는 몸에 충격이 좀 남았는지 지방간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지방간이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조카 비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깡 말라서 밖에 나가면 밥은 먹이냐고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을 내뱉을 정도라고요. 그러니 의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에게 평소 뭘 먹이고 있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런 의사의 눈빛에 억울함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시조카에게 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설명을 듣고는 그제야 의사가 원인을 알았다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진행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게 하는 성분인데 어린 아이에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사의 말에 그러자 했죠. 게다가 전 지금까지 제가 당한 모든 일, 가령 신우의 일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려던 짓도 이번만큼은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요. 거기다 돌아온 심해부와 함께 신우를 어찌 처리할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심해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우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심해부를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가족인데 저런 누나라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부처 같은 심해부는 물론 그런 남편을 탓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서 신우는 제 자식을 방임한 죄를 문제 삼아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걸 먹인 증거도 다 있으니 아니라고 말해도 절대 피할 수 없었죠. 처음 시조카를 본 의사가 아이의 간 상태에 대해서 소견서를 써줬고 아이가 그 상태인 건 당연히 신우의 잘못이었습니다. 신우의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심해부가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한 말이겠네요. 아이만 무조건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하고 위자료는 어차피 더러운 돈일 테니까 필요 없다면서 법정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기친 후폭풍은 혼자 오로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그 다 처리했다던 사기건 있죠? 그것도 결국에 거짓말이었고 이번에 조카가 말한 그 일은 무슨 부동산 사기 비슷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라는 사람이 최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신우에게 당해서 피해를 봤다고. 아무튼 민사소송 당한 것만 4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자기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고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올케, 내가 올케한테 얼마나 잘했어. 올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옆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올케 이번에 재산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 그딴 짓거리를 하려 했으면서 뭐? 도와줘? 거기다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자기한테 쓰라는 둥하는데 진짜 뺨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내가 진짜 절박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사달이 난 것도 올케 때문인데 그깟 돈 조금 나눠줄 수도 있잖아. 제가 엄마 유산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옆에서 눈으로 봤으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주겠어요? 그래서 당장 꺼져라 했죠. 형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잘도 금옥으로 음식이 넘어가서 살만하신가 봐요? 시조카 이야기에 잠시 숙연해졌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저희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며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신우를 보고는 아주 대차게 멱살 잡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 사기꾼이 있는데 잡아가시라 하면서 말이죠. 신우가 동생이 어떻게 그러냐며 큰 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인간이 인간처럼 살라면서 그따위로 사는데 무슨 가족 운운하면서 여기서 체면도 없이 제 얼굴을 볼 생각하냐고 한 대 때릴 기세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그대로 문정박대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나중에 시댁에서도 시부모님이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본인들한테도 찾아와서 자기 이렇게 키운 잘못이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 했다더군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반성을 하긴 해야죠. 어린 신우와 남편에게 똑같은 짓을 한 전적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심해부는 지금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당분간은 어린 시조카 케어에만 몰두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끔은 신세를 져도 괜찮겠냐 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원래도 제 딸아이와 시조카 사이가 자매처럼 좋았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의 가책은 제가 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더 심해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니 심해부가 조금 감동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다행히 시조카는 여러 치료들을 통해서 간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모른다 생각해서 지금은 심리치료 같은 것도 보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라며 괜찮을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 덕에 심해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그리고 신우는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판결이 났는데 사람이 정말 간도 큽니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돈을 3억이나 훔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돈을 다 돌려주라 하면서 결국 이 말이 사기를 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라 형사 쪽으로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네요. 아마도 건수도 많다 보니 감방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일 이후 저희 딸아이도 가끔은 신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제가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일이 딸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그것 외에는 시조카 지내면서 동생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같이 살고 싶단 말도 합니다. 시조카 역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이라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하네요. 정말 사람이 한 면만 보고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연을 전해 듣는 청자님들도 항상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존재니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효하면서 삶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게 되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50대 여성인데요. 우리 집은 잘 사는 편인데 시댁은 평범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회사 대표고 남편은 우리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같이 일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죠.
남편이랑 원래부터 같이 일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낙하산이 들어온 거예요. 낙하산으로 들어온 애는 맨날 담배 피러 나가고 점심 먹다가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일을 다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대표랑 면담을 했는데 그 대표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낙하산은 대표한테 들은 건지 그 뒤에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다른 직원들도 낙하산이 남편을 괴롭히는 걸 알고도 방관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표한테 낙하산의 근무 태만에 항의했다가 저렇게 된 거 보고 괜히 도왔다가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까봐 직원끼리 가만히 있었던 거죠. 남편의 안색이 계속 안 좋아져 가고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냥 그딴 곳 때려쳐라. 회사가 거기만 있냐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나이가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면접 본 곳은 결과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새 직장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가 최근에 제품 관리팀을 새로 만들 계획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자리에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제품 관리팀 인원이 찬 상태였지만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이 제 회사에서 직원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입사한 뒤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잘 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 제일 잘 맞고 좋다며 원래부터 저한테 잘하기도 했었는데 저랑 친정 식구들한테 더 잘하려고 했어요. 특히 우리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정말 잘했죠. 우리 아빠는 예전에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적적해 하시는 우리 엄마를 저보다 더 잘 챙겼는데요. 엄마가 혼자 살고 계시니까 자주 찾아가자고 하고 같이 밥도 자주 먹었어요. 엄마가 식물을 좋아하셔서 화분을 많이 키우시는데 남편이 화분 선물도 해드리고 허리랑 무릎 아파하는 엄마를 위해 분갈이를 대신 해준 적도 있었죠. 게다가 엄마 나이대에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받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화목하고 걱정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족이지만 자연의 섭리까지는 막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사서 자주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치매에 뭐가 좋나 막 검색해보고 생선이 오메가3가 풍부해서 좋다고 하니 생선 보내고 견과류가 비타민 E가 많다고 들었다고 견과류도 보냈죠. 그리고 주말마다 친정엄마 보러 가자고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저도 남편이 하는 만큼 잘했는데요. 시부모님께 영양제 보내드리고 시댁에도 자주 들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엄마한테 영양제나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 보내고 주말마다 가서 음식해서 다 같이 식사하고 그랬죠. 하지만 친정 엄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근데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 길을 잃으셔서 경찰서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경찰서에 있다 말씀해 주셔서 남편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봤는데요.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깜빡깜빡 하는 정도라서 연락 자주 드리고 주말마다 집에 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날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일단 며칠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잠깐 모시지 말고
장모님 모시고 아예 같이 살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좀 좁으니까 장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 팔아서 이사를 가게. 남편이 이러길래 집 큰 게 부담스럽고 청소하기도 번거로워 이사를 간 게 좀 후회되더라고요.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둘 다 자취하고 있으니 집이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 둘이서 살만한 집으로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엄마를 모시자고 하다니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했었죠. 나도 솔직히 엄마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 근데 애들 전부 다 출가시키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한테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려던 게 미안했어. 근데 당신이 먼저 모시고 살자고 해서 고마워. 이렇게 저희 부부가 원래 있던 돈이랑 친정집 한 돈을 보태서 50평 아파트를 산 다음에 거기서 엄마를 모시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시길래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오셨지 싶었죠. 전 당연히 바로 현관문을 열어드리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새 집 샀다는 소식은 들었다. 나도 전에 남편 때문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내 아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한테 같이 살자는 말 안 할 건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갑자기 사부인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자기한테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러는 게 어이가 없대요. 아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결정한 일인데 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좀 황당했지만 누군가를 모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희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먼저 모시고 살자고 제안한 거고요. 남편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함께 결론 내린 일이에요. 제가 무작정 모시고 살자고 우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께서 우려하는 일은 전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대꾸하면서 저를 천하의 악녀로 만드는 거예요. 치매 걸렸으면 시설에 넣을 생각을 해야지 뭘 모신다고 하는 거냐. 나라고 몸 안 아픈 줄 알아? 나이 들면 다 아프다. 근데 넌 나 신경도 안 써놓고 네 엄마만 챙기는 건 무슨 경우냐. 그리고 사부인을 모시고 살기 전에 나랑 상의를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치매 걸린 노인네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같이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본대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싸우자는 듯이 구시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어도 이랬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플 때마다 제가 병간호도 해드렸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병간호 해드릴 때는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상의도 안 하고 바로 했었어요. 아픈 사람 챙기는 걸 왜 상의하고 챙겨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시지.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멀쩡해 보이세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모시자고 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니까 시모가 저한테 얼척없다는 듯이 웃음을 흘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회사 대표면 다냐? 우리 아들이 네 밑에서 일하니까 노예로 보여? 만만하게 보여서 네 엄마 수발 들게 만드는 거냐? 우리 아들 그런 취급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눈치가 보여서 네 엄마 모시겠다고 한 거 다 안다. 어머님이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문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며 한마디 했어요. 남편 노예로 본 적도 없고 만만하게 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제 눈치 본 적도 없고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옛날에 그런 과거가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으신 것 같으니 이해는 해보겠는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해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니까 시모가 너무 열받아 했죠. 어머님이 씩씩대면서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생시키기만 해봐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사부인 모시다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이혼시킬 거다. 내가 진짜로 네 이혼시키나 못 시키나 한번 두고 보자고.
시어머니께서 이러셔서 저도 뭐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반박할 틈도 없이 어머님이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깽판을 놓으셨으니까 당연히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시어머니께서 엄마 모시기로 한 거 다 들었다면서 남편 고생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화로 잘 이야기했는데도 그러시네.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당해서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다시 잘 말해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게다가 우리 이미 집을 산 상태라서 어쩔 수 없잖아. 남편 말대로 시모가 뭐라 하든 말든 이미 집은 산 상태라서 남편이랑 제가 엄마를 모시고 아파트에 들어갔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밥 차려놓으면 친정 엄마가 맛없다고 투정 부리고, 그래서 조금은 드셔야 한다고 한 숟가락 떠서 먹이려고 하면 식탁 없고 밥그릇 던지는 건 기본이었어요. 식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에서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서 휘두르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우리 보고 누구냐고, 왜 자기 집에 있는 거냐고 내쫓으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딸이고 남편은 사위라고 설명해봐도 듣지 않았죠. 엄마가 옷걸이를 들고 막 휘두르더니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때 남편이 같이 언성을 높이던 저랑 다르게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모님 따님이고 저는 사위다. 우리 가족이니까 진정하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다가가서 장모님 손 아프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신 들고 있겠다고 말하고 옷걸이를 가져갔어요. 남편이 능숙하게 대처한 덕분에 엄마가 많이 진정됐지만 방심할 때마다 엄마가 이러니까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 들었죠. 시모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게 이해가 되려고 했어요. 친자식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저한테 싫은 티 하나 안 내서 너무 고마웠는데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힘든데 남편은 사실 더 힘들 거 아니까 역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보았는데요. 여보, 우리 요양보호사 고용하는 게 어떨까? 나도 많이 힘든데 당신도 많이 지쳤잖아. 난 우리 엄마니까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당신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러면서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고모 고용하는 게 어때? 사실 전에 할머니도 거의 다 고모가 돌봤거든. 우리 엄마는 도와주는 느낌으로 케어해줘서 고모가 할머니 다 돌본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장모님도 잘 봐주실 것 같은데 남편이 이러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거들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전에 시할머니를 돌본 경험이 있으니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남편이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장모님 잘 케어할 수 있었던 게 고모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런 거야. 덕분에 장모님이 난리칠 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고모님도 대충 장모님 상황 알고 있으니까 장모님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고모가 요양보호사고 어르신을 돌본 경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예 모르는 남보다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봐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는데요. 그럼 고모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자격도 있으시다니까 아예 모르는 남보다 신뢰가 갈 것 같아. 당신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드리면 되는지도 물어봐 줄래? 남편이 여쭤보겠다고 하더니 그날 바로 고모님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고모님과 짧은 인사말을 주고받더니 남편이 본격적으로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장모님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라 혹시 고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당연히 그냥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액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남편이 이러면서 현재 엄마 상태와 치매로 인해 겪는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고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봐줄 수 있지. 내가 전에 할머니도 돌봐드렸잖니. 몰랐는데 치매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내가 경험도 있으니까 잘 돌봐드릴게. 다행히 고모님이 말씀하시는 금액대도 부담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이틀 뒤부터 고모님이 오셔서 우리 엄마를 챙겨주셨죠. 그런데 고모님이 엄마를 엄청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난동을 피우기 전에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한테 평소에는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줘봤자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전보다 더 차분해지셨어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내가 괜히 옛날 사진 보여주라고 한 게 아니야. 요양보호사 공부할 때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옛날 독일 양로원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옛날에 쓰던 물건을 보여주거나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치매 노인들 상태를 개선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네. 고모님이 이러시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엄마로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엄마가 고모님을 잘 따르게 됐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뗐을 때마다 고모님이 말리면 조용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이랑 제가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엄마 모시는 동안 선물도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기본 수당 외로 용돈도 더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치매가 사람이 잘 돌봐준다고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저런 방법도 일시적인 개선 방법일 뿐이지 치매를 멈추게 만들거나 낫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다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나날이 엄마 치매가 심해졌어요. 그래도 고모님은 짜증 한 번 안 내고 모든 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또 밥 투정을 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시는데 고모님이 나무를 맞으셨어요. 그때 너무 죄송스러워서 막 닦아드리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고모님이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러워진 옷차림 그대로 엄마를 진정시켜드리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엄청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길래 그냥 또 그 얘기구나 하고 넘겼죠. 그런데 엄마가 점점 뭔가 확고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여행 가고 싶다고 울고 막 보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일하느라 바쁘고 남편도 일 나가니까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던데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죠. 일단은 엄마가 계속 떼를 쓰길래 제가 이렇게 대꾸해드렸는데요. 엄마, 지금은 못 가고 다음 주 주말에 가요. 요즘 날씨도 안 좋고 나도 일 때문에 바쁘잖아. 주말에 가는 거면 나도 시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자, 응? 제가 이렇게 달래봐도 엄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지금 당장 가자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해. 지금 안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 옷 고향 갈 때 입을 옷 어딨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 엄마가 온 집안을 어지럽히니까 고모님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내가 며칠 정도는 같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면 다녀오는 게 맞을 것 같다. 고모님이 이러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죄송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 등을 밀어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마음 편히 다녀오실 수 있게 다 예약해둘게요. 일단 차편이랑 숙소도 예약하고 식사하실 곳도 미리 조사해서 알려드려야겠네. 고모님이 그러면 여행 다녀오기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께 부탁드렸고 남편이 급하게 차편이며 묵을 숙소며 좋은 곳으로 다 예약을 해뒀어요. 고모님이랑 엄마가 여행을 떠난 후 하루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잠시 나갔다가 온다고 하더니 몇 시간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 당연히 남편만 들어온 줄 알고 왔냐고 이야기했는데 남편 뒤로 어머님이 보이더라고요. 말도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엄청 미안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랑 한 달만 같이 살자. 엄마 집 수리를 한대서. 여보도 엄마 집에 장고장이 많았던 거 알고 있었잖아. 좀만 이해해줘라. 남편 말대로 시댁이 오래된 주택이라서 몇 년 전부터 자꾸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돈 아깝다고 자기가 고치면 된다고 하고 대충 수습하면서 살고 있다가 최근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대요. 시댁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천장이 주저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대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시모가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놀란 남편이 바로 시댁에 가서 수리업체를 불렀대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시댁을 살펴보고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장뿐만 아니라 집 전체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배관도 노후돼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 설비도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집 전체를 거의 새로 고치는 수준으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공사 기간도 최소 몇 주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시모가 그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남편이 급히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대요. 남편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준 후에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그 방이 비어 있으니까 그 방에 잠시 모시면 안 돼? 장모님이 여행 다녀오시는 날짜랑 엄마 나가는 날짜랑 딱 맞을 것 같은데. 남편이야 워낙 착하니 그러려니 해요. 집 수리해야 돼서 갈 곳이 없다는 자기 엄마 말을 듣고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시모는 예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한테 같이 살자고 안 할 거라면서 친정엄마 모시기로 한 걸 엄청 뭐라고 하고 저를 그렇게 나쁜 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은 남편 옆에서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여보, 어머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기억해? 어머님도 자식들한테 절대 신세 안 질 거니까 친정엄마 모시고 살지 말라고 막말을 해놓고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남편에게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바로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네가 결국 친정엄마 모시기로 했으니 시댁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냐? 나도 효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오히려 욕만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전혀 기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섰는데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시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든 말든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지내는 건데 그때 저보고는 친정엄마 모신다고 뭐라 하면서 이혼까지 입에 올리셔놓고 어머님 일 되니까 말 바꾸시는 거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같으면 민망해서라도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했죠. 근데 시모가 물러서지 않고 저한테 목청 터져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말대답을 꼬박꼬박 다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버릇없는 것이 어딨어? 집안 어르신이 그렇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말이 많아. 어머님이 이러셔서 제가 뭐라 맞받아치려고 하니까
남편이 말렸어요. 저랑 어머님 사이를 끼어들더니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중간다리 역할을 잘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네. 가족들끼리 말 험하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남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말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려서 결국 말다툼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죠. 남편이 시모를 친정 엄마가 지내던 방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시모가 거기에 짐을 놔두고 나왔지만 오랜만에 만난 시모랑 싸워서 거실에 앉아 하하호호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얘기할 거리만 없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둘 다 저녁 이른 시간에 방에 들어갔죠. 그렇게 제가 일찍 잠들게 됐는데 일찍 잠들어서 그런가 밤중에 잠이 깬 거예요. 근데 옆에 남편이 없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시모가 쓰기로 한 방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시모가 남편한테 제 욕을 하고 있겠다 싶어서 슬쩍 들으러 갔죠. 몰래 들어보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시모가 남편을 말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아함을 느낀 저는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글쎄 아주 당당하게 어머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 필요하니까 엄마 집 팔아서 나한테 줘. 어차피 지금 그래도 되는 상황이잖아. 걸리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남편이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싶었는데요. 어머님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황당해하고 계셨어요. 뭐?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그러냐? 내 집 수리되는 대로 돌아갈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얘가 요즘 따라 왜 이래?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면 돼. 이 방 좋지 않아? 이제 엄마 방 되는 거야. 이제 곧 고모가 장모님 잃어버린 척 버리고 올 거니까 여기 쭉 쓰면 된다고. 이미 고모랑 작전을 다 짜둔 상태라니까. 그럼 이제 처갓집 유산 다 아내가 받을 테니까 그동안 처가한테 잘한 나한테 어느 정도 줄 거 아니야? 실제로도 장모님이 아직 제정신일 때 나한테 고맙다면서 사위에게도 유산 나눠주고 싶다고 했고 아내한테도 그래도 괜찮겠냐는 말을 했었어. 남편이 이러니까 어머님이 그 돈이 니한테 갈 것 같냐고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을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안 줄 리 없다니까. 아내가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유산 못 남기고 돌아가셔도 내가 엄마한테 상속받으면 나랑 재산 나눌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재산 받으면 엄마랑 고모한테도 다 적당히 돌려주고 노후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집 팔아서 그 돈 나한테 줘. 남편이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우리 엄마가 사위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싶다면서 저한테 그래도 괜찮겠냐고 말을 한 건 남편이 워낙 엄마한테 잘하니까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물론 엄마의 말과 별개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유산을 남편하고 나눌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었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다 보니 집 말고도 엄마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남편의 이런 속셈을 모를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대체 남편이 왜 그런 큰 돈이 필요한가 했는데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도박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이랑 가볍게 카드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대요. 처음에는 소소한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큰 판돈을 걸게 됐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고 크게 돈을 따서 대출금을 갚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게임판에 뛰어들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대요. 결국 남편이 노름으로 인한 빚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이 사실을 저한테 말하면 가정이 파탄날까봐 말하지 못하고 시모집을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제 통장으로 남편 얼마씩, 저 얼마씩 낸 생활비로 장을 보거나 관리비를 내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다고 칼같이 반반한 것도 아니었죠. 언제까지나 돈 관리를 각자 하는 것뿐이지 저랑 엄마한테 잘해주는 남편을 챙겨주고 싶어서 용돈도 가끔씩 두둑이 넣어주곤 했어요. 액수가 200, 300 이랬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넣어준 거였는데 그걸로 카드놀이 같은 뻘짓을 하고 있을 줄 몰랐죠. 하여튼간 남편이 저 몰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제가 잠든 사이에 시모까지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의 계획을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너 이러려고 사부인 모시겠다고 한 거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렇게 며느리 속여서 빚 갚으면 뭐하려고? 중간에 어쩌다 네 작전이 들통나면 어쩌게? 그리고 네가 다시는 카드놀이 안 하겠다는 보장이 있냐? 카드놀이에 한번 중독돼 있으면 절대 못 끊는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모든 사실 다 고백하고 치료시설에 들어가든가 해.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시모를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하지만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혼당할 거라니까. 엄마 집만 팔면 해결되는 문제고 또 처가 식구들이 날 예뻐하니까 나한테 뭐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돈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도 두둑하게 챙겨줄 거라니까. 엄마 집 팔면 여기서 다 같이 지내면 되잖아. 이 방은 이제 엄마 방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빚 다 갚으면 다시 좋은 집 구해줄게. 이렇게 둘이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게 됐어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이 저 몰래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결국 방으로 쳐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나 몰래 카드놀이 했었어? 카드놀이 하느라 빚만 만든 게 아니라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남편이랑 시모 둘 다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그때서야 제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식으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신고하지 말아봐. 나랑 대화도 안 해보고 이러는 게 어딨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당신 남편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남편이 이러면서 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그때 시모가 기를 쓰고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지 못하도록 막았죠. 어머님이 진땀을 흘리면서 온몸으로 남편을 밀어내며 이러셨어요. 며느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신고해라. 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 잠가버려. 얼른 아들이 쫓아가서 핸드폰 못 뺏게 해. 어머님이 이렇게 막고 있을 동안 재빨리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무래도 노인이 건장한 남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뿌리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슬아슬하게 제가 방문을 이미 잠근 후였는데요. 그때 112를 재빨리 눌러서 전화를 건 다음에 이렇게 말해버렸죠. 남편이랑 고모가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랑 여행 가겠다고 해놓고 밖에 버린 것 같거든요. 실종 신고 넣어주세요. 저희 엄마가 어느 지역에 있고 예약했던 숙소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엄마가 간 지역이랑 예약했던 숙소 주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고하고 다시 방 밖으로 나왔죠. 그니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은 채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뭘 들은 건진 몰라도 당신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잖아. 나 진짜 억울해. 남편이 이러면서 진지하게 대화 좀 해보재요. 아무래도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흘겨보면서 이렇게 대꾸했었는데요. 나는 신고 처리할 생각 없으니까 조용히 해. 이제 곧 경찰 올 거니까 경찰 조사 끝나고 보자. 그 후에 이야기 나눠도 되는 거잖아? 남편이 그동안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제게 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고자분이 알려주신 숙소로 가보니 그 숙소엔 고모님만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고모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다행히도 유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지 숙소 근방에서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이러니까 제가 남편이랑 시모가 했던 대화를 오해해서 들은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었다고 확신하게 됐는데요. 딱 고모가
우리 엄마를 버리려고 했던 걸 걸려버린 거니까 정말 신의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엄마가 경찰서에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엄마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남편이랑 고모님을 고소할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랑 고모님이 우리 엄마를 내버리려고 했으니 유기죄에 해당될 거래요. 동시에 이혼 소송 준비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남편 짐을 전부 다 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사정하는 거예요. 여보, 이러지 말고 대화를 좀 해보자.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진짜로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하려던 게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변명을 쭉 늘어놓는데 제가 말을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죠. 난 당신 용서해줄 생각 없어. 이혼할 거고 당신도 해고시킬 거야. 난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으니까 재판장에서나 이야기하자. 여기도 내 집이니까 나가. 이러고 나서 남편을 맨몸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전 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 계약서, 보험 서류, 기타 중요한 문서를 다 체크했죠. 애초에 집은 친정집 판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산 거라서 제 명이었어요. 그리고 집을 살 때 들어간 제 돈도 다행히 특유 재산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몫으로 상속해 주신 돈을 쓴 거였어요. 만약 결혼기간 이후 형성된 제 재산을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아주 조금의 비율이라도 남편한테 분배될지 모르는 열불나는 상황이었을 텐데 둘 다 특유 재산으로 구입한 비용이었으니 천만다행이었죠. 남편 명의로 넣어두고 돈을 제가 내는 보험들도 있었지만 이건 계약 사항을 읽어보니 몇 달 이상 체납하면 자동 해지되는 형태의 보험이라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남편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와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분배시켰는데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던 회사 제공 차량과 법인카드를 모두 회수했어요. 회사 차량은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했고 법인카드 역시 즉시 사용 중지를 시켰죠.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내뱉고 말았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최대한 당신이 내 재산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조치를 전부 다 취했어. 집 계약서, 보험 서류, 기타 중요한 문서들 전부 다 확인했고 집도 특유 재산으로 산 내 집인 거 알고 있지? 당신도 해고시키고 회사 제공 차량 압류하고 법인카드도 사용 중지시켰으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이러면서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남편 배떼지가 많이 불렀던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을 내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러는 게 어딨어. 실수 한 번에 일이 매정하게 굴 수 있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어.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제발 좀 봐달라고. 남편이 화를 내놓고 끝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착하게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어요. 네가 나 몰래 카드놀이하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참교육을 받는 거야. 나는 네가 다시는 내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나랑 직접 대화할 일은 없을 거거든? 남은 이야기는 법정에서 내 변호사랑 같이 하자.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버려서 남편이 집에서 영영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남편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 중일 때 엄마 모시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였어요. 시모가 예전에 하던 막말 때문에 안 열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남편한테 빚 있는 거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 하라고 설득하던 모습이 생각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시모가 절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석고대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 새끼를 폐륜하로 키웠다. 전부 내 잘못이야.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괜히 너한테 심한 말을 한 것도 미안하더라고.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랬어.
차라리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도저히 이런 놈이랑 죽을 때까지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사과하러 왔대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부인이 치매에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눈치 주고 상처를 줘서 죄송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여행 보내주는 척, 사람 좋은 척 해놓고 그딴 짓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 이상 진짜 할 말이 없고 사부인 볼 면목이 없어요. 엄마는 치매에 걸린 상태셔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우리 엄마한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다니. 시모는 저한테 시집살이는 시켰어도 최대한의 인간적인 도의와 기본적인 통념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시모 사과를 받아줬더니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 너한테 한 막말이 있는데 며느리는 나랑 다르게 참 대인배 같구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머님이 자리를 뜨셨어요. 이렇게 어머님이나 남편한테서 사과를 받고 떨어뜨려 놨는데 엄마는 충격이 컸는지 더 이상 집에서 케어할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엄마가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계속 이러더라고요. 여기 어디야? 나 어떻게 여기 왔지? 당신들 누구야? 나 집에 데려다줘. 내가 짐이야. 다들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 내가 없어야 편해진대. 난 쓸모없어. 난 버려져도 싸. 사위가 그랬어. 사위가 나 같은 건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제가 아무리 이제 남편이랑 고모 없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버리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저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상담을 해봤는데 차라리 전문 시설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거기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료 도움을 받고 1대1 케어 혹은 집중 케어를 받아 안정을 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요양병원을 보내드린 다음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려고 했죠. 애들한테도 제가 겪은 일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전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었는데요. 근데 남편이 일을 치는 바람에 아들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녀석이 거의 기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눈빛이랑 얼굴이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퀭하고 무서웠어. 내가 아빠한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빠 상태가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아빠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빌려주진 못했지만 아빠가 끝까지 엄마랑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을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딸이 아들한테 연락해서 오빠한테도 아빠가 찾아왔어? 라고 했대요. 그래서 딸이랑 아들 둘 다 아빠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쎄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랑 딸이 고민 끝에 그래도 엄마랑 할머니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한테 말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저한테 연락하기로 했고 딸은 시모한테 연락하기로 했었는데 시모는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있대요. 제가 그때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당연히 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경악을 했죠. 아들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길래 어머님께 전화를 해봐야 하니 일단 끊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하던 통화를 끊고 나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다행히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아빠가 애들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애아빠 꼴이 말이 아니라서 애들이 놀라는 바람에 저는 물론 어머님한테도 전화를 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무슨 일 있나 연락해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걱정하니까 어머님이 민망한 웃음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며느리 너한테 참 미안해서 손주들 연락을 못 받았어.
애들이 뭐라 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만약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얘기를 하기도 좀 그랬지. 그래서 연락을 피했는데 미안하네. 그러면서 시모도 남편을 손절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남편이랑 손절할 때 이리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 자식지간이라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더라. 나는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네가 그런 짓을 꾸미고 진짜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 실망스럽고 소름이 돋았다. 이제 널 볼 때마다 옛날에 순수하고 착하던 아들처럼 안 보여. 네가 오히려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더라. 그러니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라. 나도 너 같은 자식은 없다고 생각할게.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러셔서 어머님의 사과는 충분히 들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딸이랑 아들한테 각각 연락을 해봤더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경고해놨는데요. 아빠가 카드놀이에 아직도 빠져있는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 웬만하면 연락도 피하고 따로 만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애들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아빠 연락은 피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아빠를 고소했고 아빠랑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니 그냥 연락처를 차단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한테 이혼당하고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를 주게 됐죠.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남편의 귀책 사유가 커서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됐어요. 물론 남편이 돈이 없어서 위자료를 나눠서 받기로 했지만 그것도 못 주고 있어서 채권 추심 신청을 할 생각이에요. 남편이랑 제가 이혼한 후에 우리 엄마에게 몹쓸 짓을 한 죄로 고소한 것도 죗값을 치르게 됐는데요. 전 남편이 이렇게 된 와중에 전 시모랑은 아직도 가끔씩 연락을 나누고 있어요. 이혼한 후지만 애들 때문이라도 미약하게나마 연이 이어지고 있죠. 애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그래도 전 시모는 기본적인 도리를 지킨 사람이니까 그랬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게 될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대요. 파리 같은 전 남편이랑 손절만 했는데도 제 인생이 꽃밭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전 남편 같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꼭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랄게요.